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개별주 투자하신 투자자들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ETF로 대표되는 인덱스 투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김성일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머니올라 첫 출연이시죠?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TF 처음 공부라는 책을 작년에 출간을 했고요. 지금은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회사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네. 요새 이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지금 주식해도 됩니까? 이런 걸 텐데 맞습니까? 질문 살짝 바꾸면 정답이고, 주식해도 됩니까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투자해도 됩니까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질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밑에 깔린 게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연중에 좀 깔려 있는 사실은 질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으로 접근하면 틀리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예측으로 접근했다가 많이 손실을 보는데, 그래서 예측이랑 예상이랑 좀 다르거든요. 예. 예측은 이런 거예요. 내년 3월에, 올 3월에 어떤 주식의 주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야. 이런 게 예측이라면, 예상은 좀 더 장기적이고 확률적인 접근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질을 연구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동경에 향후 30년 안에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 7에서 10%의 수익률이 나온다. 요거는 얘기할 수 있고, 요건 예상의 범주이고, 그래서 틀리기가 좀 어렵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랜 역사를 보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작년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주식뿐만 아니라 국채도 하락하고 시장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슷한데 싸냐 비싸냐를 보면 그 정도는 다 느끼실 거예요. 싸긴 싼데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거 언제 올라가? 내가 저점을 잡고 싶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 적당한 수준, 예를 들어서 무릎 아래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닥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까봐 두려운 거죠. 이게 최근성 편향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 계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들어가면 되냐라고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투자를 해도 되냐라고 하면 그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물론 더 싸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싼 구간이다. 네.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죠. 그러면 이 싼 구간이면 이제 어쨌든 투자하기는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주식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2000년 초반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 S&P 같은 경우가 2000년, 2001년, 2002년 연속 내리 하락했어요. 3년을. 이런 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이 싸긴 싼데 더 빠질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어려운 거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투자를 접근해요. 예. 그래서 자산 배분으로 투자를 접근했을 때는 이 손실 기간 자체가 길지 않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자산 배분도 많이 빠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자산 배분 상품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할 때 들어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자산 배분 자체 안에 여러 가지 자산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설사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다른 자산들이 상승해 주면서 포트폴리오 자체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렴하고 또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서두에 이제 개별 종목 투자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한 해가 지난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자산 배분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유망한 섹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개별 종목을 고르려면 좀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도
어떤 그 자산 배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산 배분을 할 때는 이제 섹터를 보통 많이 찾으시고 뭐 어떤 산업군이 유명하냐 이런 걸 많이 보실 때는 이제 주로 주식 베이스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주식만 하면 좀 어려운 이유가 작년처럼 시장 자체가 빠지면 어떤 섹터든지 다 같이 빠지거든요. 특히 이제 섹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작년 초에 유행했던 게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예. 이제 뭐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이런 5가지 섹터 혹은 테마가 유망하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뭐 1년 후에 1년 지났으니까 성과를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물론 마이너스 수준은 다 다르지만 시장이 빠지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나오는 테마가 이제 올해 좋은 섹터들이 뭐 에로베우라는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 항공인데 이 4가지 중에 로봇을 빼면 전년도랑 동일해요. 동일한 이제 섹터를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섹터에 접근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섹터에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섹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최근에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오를 건지 이런 게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섹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거꾸로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섹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럼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가? 그러면 시장에 먼저 발을 담그고 경험을 한 다음에 섹터를 공부해서 확신이 들면 이제 안으로 이렇게 바텀을 내려가는 방식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섹터에 있는 종목까지 접근하기 전에 관련 섹터에 있는 ETF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이나 올해나 에너지 분야가 이제 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있어요. 뭐 타이거라든지 코덱스 이런 이제 브랜드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런 신재생 에너지 ETF를 가지고 그쪽 섹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섹터까지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시장 전체를 사는 ETF를 살 수가 있거든요. 뭐 타이거 200, 코덱스 200 같은 거를 ETF를 사시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그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ETF들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S&P 500 ETF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 미국 주식의 움직임에 나도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TF는 뭐 많은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투자를 접근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덱스 펀드를 뭐 일반 사람들이 하기 좋은 투자로 이제 워렌 버핏이 많이 추천을 하는데 그냥 추천만 한 게 아니고 본인이 내기를 했어요. 네네네. 보니까 뭐 흥미로운 얘기던데 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투자계 되게 거물들끼리 그런 내기를 통해서 한번 이벤트가 있었는데 버핏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헤지펀드는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헤지펀드 하는 것보다 그냥 인덱스, 미국 대형주 지수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헤지펀드,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대표는 아니다. 헤지펀드가 성과가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이제 둘이 내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그 돈을 딱 넣어놓고 10년 후에 성과를 가지고 그 돈을 이제 기부를 하자. 이제 이긴 사람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하자. 이렇게 내기를 했고 그게 이제 2008년 1월 1일부터 해서 10년간 운영한 거예요. 운영 결과는 S&P 500이 훨씬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이 승리하고 그때 이제 두 가지 큰 이제 그 뉴스들이 나왔는데 버핏한테 덤비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과 역시 지수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제 재밌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버핏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헤지펀드 수수료 너무 비싸고 생각같이 성과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저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버핏 같은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의 성과를 이제 보면 40년치 누적 성과는 뭐 S&P 500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데 최근 20년 성과는 또 의외로 S&P 500 지수, 미국 대형주 지수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버핏이 이제 그 위원장이 이런 얘기 썼다고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재산의 90%는 S&P 500 지수 인덱스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현금성 자산을 가져가라라고 이렇게 연장에 써놓은 것처럼 이 인덱스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꼭 검토를 해야 되고 가져가야 되는 투자가 아닌가 싶고요. 뭐 인덱스에 투자하는 방법은 이제 인덱스 펀드를 하거나 아니면 ETF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 투자의 과정이 뭐 말만이 아니고 뭐 10년 동안 실제로 해서 보여준 거니까 이제 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고 뭐 이사님도 그렇고 ETF 권하는 건 당연히 뭐 장점이 많기 때문이죠. 네.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특히 이제 아마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주식을 똑같이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 그걸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소액으로 1, 2만 원 가지고도 ETF를 한 주를 사면 그게 한국 주식을 그대로 따라가 주고 그리고 또한 뭐 작년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를 직접 바꿔서 환전해서 살 수도 있지만 달러 ETF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달러가 빠지면서 또 이제 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예. 그러면 이제 실물금을 사거나 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금 ETF를 삼으로써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소액으로 이제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운용사나 이제 관계된 회사들이 보수를 이제 당연히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수 수준이 펀드하고 ETF를 비교했을 때 한 5분의 1 수준 굉장히 보수가 저렴하다는 장점 그리고 ETF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매일매일 공개를 해요. 네. 그래서 투명성이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보니까 거의 뭐 주식과 유사하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매매는 이제 주식처럼 하기 때문에 그 황금성이나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요. 예. 이게 지난번에 뭐 제가 ETF가 이제 지수 추종하는 구체적인 방법 설명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네. 뭐 하여간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쉽고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코스피 움직임을 따라가겠어 라고 하면 최소한 코스피 상위 200 종목을 다 사야 되는데 그럼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산 운용사가 자기네가 직접 코스피 상위 200 종목을 다 사는 거예요. 비율대로, 시가총액 비율대로. 그러면 이거를 나는 10,000원, 20,000원 내서 이 상품의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를 나는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상위 200 종목을 다 사서 보유해서 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중에 그 일정 지분을 취득한다. 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ETF 투자하기에 특별히 좋은 시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하락장에서는 ETF가 더 좋냐, 혹은 상승장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게 좋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뭐 종목 장세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장에 따라서 어느 상품이 더 좋으냐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시장보다는 내가 이거를 잘 관리할 수 있고 잘 다룰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우리 머니올라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입니다. 이 ETF가 개인 투자자에게 특별히 좋은 점이 있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금이 또 작년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금을 내가 소액으로 쪼개서 샀다 팔았다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근데 금 같은 경우에도 자산운용사가 실제 실물금을 산 다음에 그거의 지분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을 따라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들이 있어요. 원유라든지 그리고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도 S&P 500개 주식을 제가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다양한 투자 상품, 해외에 있는 투자 상품 같은 거에 이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 전문가들만 가능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국채라든지 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들인데 그런 거를 개인들도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ETF 하시는 분들이 ETF가 투자의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품을 잘 활용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투자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책 보면 ETF는 요리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던데, 자, 요리라면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레시피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ETF 레시피가 있습니까? 네.
제가 ETF를 이제 요리에 비유하는데 일단 투자 자체를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가 요리라고 이제 많이 비유를 해요. 예. 그래서 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밥만 먹을 수도 있고 뭐 고기만 먹을 수도 있고 김치만 먹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그렇게 맛있진 않거든요. 예.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맛도 있고 영양분도 골고루 섭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로 접근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개별 주식으로 하는 건 뭐냐면 손질되지 않은 요리 원재료를 내가 직접 손질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참치를 먹고 싶은데 참치를 직접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체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개별 종목을 뭐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참치 회사에서 참치캔으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저희 간단하게 몇천 원으로 참치캔을 사서 먹으면 되거든요. 이게 ETF하고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대형 참치를 내가 가질 필요가 없고 운용사가 이걸 가지고 캔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비빔밥에 들어갈 시금치나 김치를 내가 직접 김치를 담그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누군가 김치를 담아서 작은 포장지에 넣어서 주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ETF라는 이 요리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재료를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기초되는 요리의 손질이 아니라 이미 손질된 재료들을 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 섞어서 먹는 거죠. 뭐 간단히 이제 제가 뭐 초간단 비빔밥에 대해서 비교했는데, 뭐 자취하거나 이런 분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냥 밥, 뭐 햇반 같은 거 데펴서 넣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대충 넣고 뭐 참치캔 하나 따놓고 고추장 뿌리면 이제 한 끼 요리로 충분하거든요. 굉장히 고급 음식점에서도 비빔밥이 나오지만 이런 비빔밥도 괜찮다. 근데 이거를 ETF를 가지고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재료를 넣어야 되냐? 그러면 ETF 간에 궁합이 필요하거든요. 예. 음식도 궁합이 중요하잖아요. ETF도 궁합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ETF만 3개를 가져가면 썩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위험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빠질 때 같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자산들은 서로 움직임이 다른 자산들. 예를 들어서 주식과 달러. 왜냐하면 작년에 다 겪어보셔서 이 사례를 많이 드는데 주식 빠지는데 달러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올라간 달러를 팔아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뭐 6가지 정도의 재료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식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좋아요. 주식, 그 다음에 주식의 변동성을 감내해주는 국채, 그리고 뭐 작년이나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때 같은 경우가 주식 국채 같이 빠졌거든요. 이럴 때 이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뭐 달러 자산, 그리고 금, 그리고 해외 투자, 이렇게 하면 6개 자산군이 돼요. 요 6개만 딱 섞어서 넣어도 굉장히 안전하면서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죠. 재료도 뭐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뭐 조금 들어가는 게 있고 할 텐데, 네. 이 6가지 이 재료를 뭐 배분하는 원칙 같은 거 있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예. 그 최적의 자산 배분 비율, 뭐 너네는 어떻게 하냐, 우린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요거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모델로 삼을 만한 게 연기금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있고, 뭐 공무원연금 뭐 많이 있고요.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예. 뭐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연기금들이 수십 년 동안 자산 배분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산 배분 내역이 이제 사후에 공개가 돼요. 네. 예, 뭐 1, 2년 지나면 다 공개되는데, 그걸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다양한 자산군에 나눠서 투자한다는 건 공통적인데, 누구는 국내 주식을 많이 넣고, 누구는 또 해외 채권을 많이 넣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최적의 자산 배분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최적의 비율을 찾는 것보다 적당히 분산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누냐, 실질적으로 라고 하면 반반이죠. 반반. 되게 단순무식한 방법인데,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을 먼저 나눈 다음에 위험자산의 반, 안전자산의 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투자 비율을 결정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2가지 이제 많은 독자분들이나 이제 컨택 하시는 분들이 그 2가지 질문을 하세요. 자기는
경제가 불황이 오고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전자산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 혹은 또 다른 쪽에서는 야 이제 싸질 만큼 싸졌으니 주식이나 이런 해외 투자나 이런 위험 자산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요게 맹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예측하는 게 틀리는 순간 상대적인 손실률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을 더 많이 가져갔는데 주식이 막 쑥 반등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을 못 얻은 거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인 그런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하는 접근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예측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금융시장의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예측을 개인이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수더분하게 골고루 좀 섞어서 그냥 최소한 2, 3년 이상은 그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위험 감내도에 맞추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기대 수익률도 높지만 나 변동성도 견딜 수 있고 뭐 20, 30% 빠져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건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020년, 21년 같은 이 호황장이 오면 자기가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작년에 아마 되게 고생하셨을 거예요. 뭐 불과 20, 30% 빠졌는데 막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의 위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 사실 그 정도 변동성이라는 거는 역사를 보면은 뭐 너무 많은데. 너무 자주 있었죠,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막 처음 있는 일처럼 느껴지니까.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가 1,400만 정도 된다고 작년 초 자료에 나왔는데 그 1,400만 중에 절반이 주식시장에 진입한 게 2020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코로나 때 빠지고 동학개미 얘기 나오면서 주식시장 상승하는 걸 보고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겪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겪는 건. 뭐 책에선 봤겠죠. 2008년에 반토막 났고 그전에 많이 반토막 났는데 자기는 처음 겪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되게 안타깝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긴 시간의 역사를 보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주식이 계속 빠질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는데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시점을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을 하고 그 분산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믿게 되면 뭐 오늘 투자 들어가는 거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장점 때문에